유익한 정보가 있어요. 활기찬 음악도 있고요. 재미난 소통까지. 여러분은 굿모닝 코리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어떻게 함께 살아가면 좋을지 강지선 PD가 짚어드립니다. 강지선 PD의 지구살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코너 있는 날은 좀 부담되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얼굴에 보이나요? 네. 고뇌한 흔적이. 네. 나 지쳤어, 좀 알아줘.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원고 받고 저도, 네. 이거 어떻게 다 공부했지 싶어요. 시간 많이 걸리셨죠? 네. 대본 준비하는 게 사실 자료를 많이 찾아야 되고, 그리고 옛날 자료인지 또 구분을 해봐야 되고, 그쵸. 또 사실관계도 확인해봐야 되고, 뭐 뻔한 얘기는 아닐지, 뭐 이런 얘기를 다 찾다 보면은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걸 쉽게 풀어서 말한다는 게 네.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그렇군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일까요? 자, 오늘은요.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전등 켜고 뭐 컴퓨터 사용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전부 다 전기가 들잖아요. 네. 이 전기를 만들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얼만큼일까요? 얼마나? 글쎄요. 저는 전에 왜 탄소 발자국 얘기하면서 네. 우리가 먹는 육류만 해도 그 뭐 소 키우고 뭐 메탄 나오고 뭐 물도 그렇고 뭐 이산화탄소에서 생각보다 엄청 어마어마하구나 싶었는데 네. 전기라면은 더 크지 않을까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근데 진짜 보이지 않는 전기가 진짜 많거든요. 카드 결제할 때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현금을 안 주고 네네. 카드 결제할 때도 다 전기가 들어가고. 그러네요. 냉장고도 항상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쓰는 뭐 휴대폰 하나도 다 네. 배터리 충전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안 쓰이는 데가 없고 이만큼 전기를 만들려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에서 4분의 1 이상이 전기 만들면서 나온다고 해요. 27%라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전기만 안 쓰면 사실 환경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환경을 보호할 수는 있는 거죠. 안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냉장고도 못 쓰고, 뭐 엘리베이터도 타시면 안 되고,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기 생산은 사실 기후 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기를 안 쓸 수는 없고. 전기를 생산할 때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진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탄소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거거든요. 네네.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재생에너지를 좀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석연료를 안 사용하고 뭐 환경에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연료로 전기를 만든다. 이게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다 돈이에요. 비싼 거죠? 네. 그때 수소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맞습니다. 화석연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전기의 3분의 2 이상이 화석연료로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환경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기후 위기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 탄소가 안 나오는 전기, 무탄소 전기를 사용하겠다.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하겠다라고 나선다고 해도 사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친환경적인 전기를 얻겠다라고 선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이미 좀 발전이 된 나라들은 모를까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 그만큼의 비용을 감수할까라는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점점 더 이제 심해질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재생 에너지 하면 제가 떠오르는 건 뭐 바람, 뭐 햇빛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사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면은 화석 연료보다 안 비싸야 되는데 이거 네, 공짜인데. 그렇죠. 예. 공짜니까. 예. 자연은 공짜인데 근데 왜 비싼 걸까요? 예. 문제는요. 햇볕이 강하더라도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바람은 적당하게 불지만 햇볕이 일정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과 바람이 적정 수준이 아예 안 되는 곳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연 환경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아주 풍부하게 늘 일상적으로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낮에는 햇볕이 있지만 밤에는 없고 바람도 일정 계절에만 불고 이렇게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에너지화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돈이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햇빛이나 바람이 충분할 때 많이 생산을 해서 이 전기를
저장을 해놨다가 햇빛이나 바람이 없을 때도 전기를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배터리라는 게 굉장히 비쌉니다. 아하. 그래도 요즘은요, 이게 아파트 다니다 보면은 그 태양광 패널 설치해 놓은 아파트들도 있고, 네. 또 외곽지역 그냥 일반 주택들도 뭐 태양광 패널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사용들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 태양광이 지금 쓰이는 건 굉장히 소규모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가로등 켜거나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이 정도의 소규모 전력을 충당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거는 공장을 가동시키는 정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전기, 이만큼의 대규모의 전기를 만들려면 밤이든 낮이든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만큼의 전력을 다 저장해둘 수 있는 배터리, 이거는 굉장히 비싸고 또 이 배터리 수명이나 뭐 교체해야 되는 시기까지 생각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 갈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게 된다면 전기료가 지금 화석연료 쓰는 것보다는 훨씬 비싸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아하. 그래서 이 무탄소 전기를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기술 발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기술 발전만이 답이다. 자, 그러면은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바람, 뭐 태양 이런 거 외에도 탄소 배출하지 않고 전기 생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더 없는 걸까요? 네,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들이 있는데요. 핵융합이라는 기술입니다. 아, 핵이요? 네, 아하. 핵융합. 이게 태양을 모방한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데요. 태양이 사실은 그 안에 수소 원자가 아주 높은 온도에서 융합해서 빛이랑 에너지를 만드는 식으로 지금 태양이 존재를 해요. 네. 이 태양을 따라한 거죠. 우리가 인공적으로 아하. 기체들을 아주 높은 온도, 5천만 도 이상의 고온에서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어서 태양처럼 빛과 에너지가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핵융합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이 에너지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로 연구 개발들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아, 근데 일단 핵하면 네. 위험해 이렇게 예, 네,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핵 분열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원자력 발전 방식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사고가 날 경우에는 위험이 크다. 그리고 폐기물은 위험하고 처리하기도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핵 분열 방식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핵 융합은 반대입니다. 핵을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이걸 붙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 핵이라도 같은 핵이 아니군요. 네. 핵융합. 네, 그렇죠. 원자력은 원자를 분리하는 방식. 핵융합은 반대로 원자를 붙이거나 융합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나오는 폐기물도 좀 다릅니다. 사실 핵 분열로 나오는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는 수천 년 동안 방사선을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핵융합의 폐기물은 100년 동안 방사선을 배출을 하고요. 100년도 길지 않아 하실 텐데 좀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네. 100년이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방사선의 수준이 병원에서 쓰이는 방사선의 수준 정도의 강도라고 해요. 그리고 원할 때 언제든지 멈출 수가 있대요. 쉽게. 연료 주입을 멈추거나 장치를 끄거나 뭐 시원한 기체를 주입하거나 하면 이 융합하던 걸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서 통제가 쉽고 또 하나는 이 원료가 수소거든요. 수소는 바닷물에서 추출이 가능하고 굉장히 풍부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핵융합 에너지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 가장 효율이 좋은 에너지는 원자력인데요. 네네. 이 원자력의 7배 정도로 에너지 효율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수소 1kg으로 핵융합 반응을 시키면 화력 발전에 쓰이는 석탄 8톤이 일한 것만큼의 전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이랑은 다른 핵융합. 네. 그렇다면은 아마도 앞으로는 이 핵융합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 네. 이쪽으로 또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정부가 설립하고 지원하고 있는 핵융합 시설이 100곳 이상인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예요. 그래서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농담조로 핵융합 정착하려면 아직 40년 남았고 앞으로도 계속 40년 남을지도 몰라. 계속해서 40년. 네, 그 정도로 아직은 좀 걸음마 단계다, 초기 단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만들고 있거든요. 인공태양.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인공태양은 2021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 시운전 하는 게 30초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30초. 네, 30초 너무 짧지 않아 싶을 수 있는데 이게 300초 정도 유지가 되면 24시간 전기가 생산될 수 있는 정도라고 해요. 300초 만에? 네, 네. 30초면 굉장히 큰 발전이고요. 예. 사실 2020년에는 20초 운전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30초 운전을 했으니까 굉장히 시간을 빠르게 늘려간 셈이죠. 야, 이렇게 또 변하고 있군요. 네. 태양을 만들어내는 거네요, 정말. 맞습니다. 야, 또 다른 기술들이 있나요? 네, 다른 기술이 있는데요. 이거는 탄소를 직접 저장해버리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만약에 재생에너지나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돼서 계속 화석 연료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 탄소가 배출이 되잖아요. 네. 이 탄소를 아예 빨아들여서 저장해버리는 거죠. 대기에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무슨 풍선에다 이렇게 딱 네, 모아버리는 기술이 탄소 포집 저장이라는 기술인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 포인트 캡처 방식이랑 직접 공기 포집. 이름은 좀 어렵지만 어쨌든 굴뚝에서 나오는 그 탄소를 아예 이 기계로 아예 포집을 해갖고 흡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못 나가게 대기에 발생이 안 되게끔 막는 그런 기술인데요. 포인트 캡처 방식의 경우에는 이미 개발이 됐어요. 문제는 또 돈입니다. 이게 뭐 운영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회사들이 좀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또 정부 정책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머리가 아프네요. 너무 많은 걸 지금 뭐 핵융합, 뭐 탄소 네. 포집 뭐 이러면서 우리가 너무 알기 어려운 네. 기술들이지만 이게 우리한테 좀 일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만큼 개발이 많이 돼야 되는 게 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어쨌거나 탄소 없는 전기 사용을 위해서 비용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좀 감수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의견? 네. 지금 우리 전기를 사용하는 인구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전기를 사용 못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국제에너지기구 자료를 보면 전 세계에서 전기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가 8억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전기를 쓸 수 있어야 되고 또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이만큼의 전기가 생산되기 위해서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방법들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하. 자, 오늘은 새로운 에너지 기술?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아니면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알아갈 수 있을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지선 PD의 지구살이 함께했습니다. 환경, 지구에 대한 문자 메시지들 함께 할게요. 5656님, 저희 집도 태양광 설치했는데 전기세 혜택은 못 보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주셨고. 또 친환경 전기를 만드는 것들, 태양광, 풍력 발전기 이것도 그냥 만드나요? 전기가 들어갑니다. 2599님, 그러니까요. 예. 지구를 생각하는 생활 속 실천은요, 단순해요. 가령 낚시 끝나고 돌아올 때 주변 쓰레기 말끔히 수거하기? 6990님. 그래요. 거창한 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힘 모아서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또 오늘 핵융합, 원자력과는 다른 핵융합, 태양을 만들어내는 그 핵융합 기술 최고인 것 같습니다. 5646님, 전기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고 전기 아껴서 사용하겠습니다. 또 3639님도 미래의 자원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핵융합 기술 상용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8855님은 꽃향기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처럼 맞아요. 꽃향기를 연료로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름값 너무 비싸요. 맞아요. 예. 이래저래 좀 걱정이신 우리 굿모닝 코리아 애청자 여러분들 많이 계세요. 유익한 정보가 있어요. 활기찬 음악도 있고요. 재미난 소통까지. 여러분은 굿모닝 코리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어떻게 함께 살아가면 좋을지 강지선 PD가 짚어드립니다. 강지선 PD의 지구살이. 강 PD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검정색
네. 청바지를 입었는데 날씬해. 검정색이 좀 그렇게 보이게 하는 그걸 노렸는데. 식사 많이 안 하시죠? 아니에요. 그래도 잘 먹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네. 많이 안 하는 환경에 적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차려진 걸 다 먹으니까 환경에 적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일단 다 끝까지. 그렇군 저는 굉장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수하신가요? 점수가. 그러네요. 근데 또 그 부산물도 생각하면 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렇죠. 이 코너를 하면서 네. 되게 일상생활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돌아보게 돼요, 사실. 맞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이걸 하면 또 이것도 또 환경에 위배가 될, 가령 뭐 일회용 컵을 안 쓰고 내가 일반 컵을 썼어. 네. 근데 그 일반 컵을 닦는 것도 사실 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좀 최대한 줄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자, 오늘은요, 우리한테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중요한 환경 관련된 용어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린 텍소노미, 말도 어려워요. 그린 텍소노미,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는데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린 텍소노미? 네, 그린 텍소노미라고 하는데요. 그린은 뭐 친환경, 녹색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텍소노미라는 게 표준화된 어떤 분류 체계를 텍소노미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걸 친환경으로 볼 것인지 분류해 놓은 체계다. 녹색 분류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그린 텍소노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020년 6월에 유럽연합에서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을 해서 산업계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배출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해서 시작된 게 그린 텍소노미입니다. 올해 2월에 EU에서 유럽연합에서 그린 텍소노미 최종안을 확정을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네. 체계적으로 표준화하면은 네. 그러면은 좀 도움이 되는 거겠죠? 네, 뭐 이걸 분류를 해서 뭐가 좋을까 싶었는데요. 찾아보니까 어떤 산업이 친환경 산업인지를 구분을 해 놓게 되면 기업이나 투자자가 나중에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할 때 이 부분은 친환경이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해서 좀 투자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있을 때 어떤 지표가 된다라는 점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금융에서도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를 열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도 이 기준이 있다면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녹색 분류 체계. 그린 텍소노미를 보고서 거기서 네. 어느 정도 뭐 등급이구나, 뭐 어느 정도구나, 네. 뭐 이래서 투자도 받고 투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가짜 친환경을 분류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렇지만 이게 어떤 의무사항은 없기 때문에요. 녹색 분류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 해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투자를 받는다거나 뭐 하는 건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에서 이제 확정해서 발의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안에 어떤 일정 규모 큰 이상 그 기업과 투자자의 경우에는 내가 이 EU 텍소노미에 부합하는 활동을 얼만큼 했는지를 공개해야 된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활동을 제대로 안 했다면 투자를 받을 때 좀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준수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만약이라도 대형 은행에서 뭐 어떤 대출을 해주거나 할 때 EU 텍소노미에 맞는지를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어떤 기업은 굉장히 좋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이 그렇게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국가적 측면에서 분명히 이제 앞으로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정말 맞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뭐 탄소 많이 배출되는 활동하면은 그럼 여기 텍소노미에 포함 안 되고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됐던 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화석 연료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가스나 원자력 에너지를 이 녹색 분류에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 때문에 사실 그린 텍소노미가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랑 원자력 에너지는 녹색일까 아닐까?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 전력 생산에서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네. 경우에는 텍소노미에 당연히 원자력이 있어야 돼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 폴란드, 체코 이런 나라들이고요.
원전을 탈피하겠다. 탈원전을 지향하는 국가들, 예를 들면 뭐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에서는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들이 어렵다라는 등의 이유로 텍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디까지를 친환경으로 볼 것인지 이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EU 집행위에서는 결정을 하기를 원자력과 가스 에너지 활동을 EU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안전한지, 환경적인지 이런 엄격한 조건을 갖춘 원자력과 가스 에너지의 경우에만 EU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가스나 원자력 에너지가 지금으로선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기준을 갖춘 원자력과 가스 에너지는 이 녹색 분류 체계에 넣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네네. 아이고, 탈원전에 대한 얘기들도 사실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그럼 이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하는 국가들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원자력이나 가스 에너지를 다 인정하기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보면 사실 이 조건을 지키는 원자력과 가스 에너지는 얼마나 될까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해요. 예를 들면 원자력 같은 경우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는 그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꼭 해라라는 단서를 달았고요. 이제 문제는 이 시설을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수십 년이 걸리는 문제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아직 상용화하지 않은 어떤 사고 저항성 핵 연료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대형 사고가 나도 핵 연료의 안전성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연료를 말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만 EU 그린 텍소노미에 넣겠다. 라는 거예요.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것들도 있군요. 네. 지금 저는 이제 원전에 대한 얘기들이 한참 나왔었어서 네. 거기 탈원전이면 좋긴 한데 이런 생각들만 했었었는데 네. 그렇군요. 자, 그럼 가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가스도 마찬가지예요. 가스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 시당, 그러니까 단위당 270g 미만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나 아니면 20년 평균으로 봤을 때 550kg을 넘지 않는 경우에 그린 텍소노미에 넣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기준이 숫자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자료를 보니까 이 액화 천연가스의 발전은 보통 단위당 549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549만큼 탄소를 배출하는데 이걸 270만큼 줄여야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스 발전이 배출한 탄소의 절반 정도 줄이는 경우에만 이거를 그린 텍소노미로 인정해 주겠다. 자, EU에서 발표한 그린 텍소노미 지금 다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원자력이나 가스 같은 경우에 되긴 되는데 네. 이제 이 기준이 좀 높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거 이미 확정된 건가요, 이제? 지금은 이제 법을 내놓은 상태고요. EU 유럽 연합에 있는 회원국 중에서 20개 나라 이상이 반대를 하거나 과반이 반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검토를 거쳐서 만약에 반대 사항이 없다. 그러면 2023년 내년이죠. 1월 1일에 발효가 됩니다. 아하. EU에서 텍소노미를 확정해서 이제 탁 실행을 하게 되면 네. 당연히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이제 EU 같은 경우는 EU 그린 텍소노미가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는 K 텍소노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영국 다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것은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라고 불리고 있는데 2021년 말에 이 지침서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침서를 공개를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태양광, 전기차 이런 것들은 포함을 시켜놨고요. 네. 원자력 발전은 뺐습니다.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는 조건부로 포함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도 또 예. 나라마다 다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도 이렇게 또 시기마다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는 그 정책마다 조금 또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의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배출량이 이산화탄소가 한 340g 정도일 때 네. 넣어주겠다라는 거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당 549g의 탄소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 배출량을 340g이라고 정했으니까 좀 감축을 한 가스만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녹색 분류 체계를 1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해보고 나서 한번 개정을 하기로 했고요. 개정하고 나서 뭐 2, 3년 운영을 해보고 또 개정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개정하고 이렇게 좀 변화해 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뭐 네. 내가 딱히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제 국가에서 또는 기업에서 가는 방향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나는 좀 상관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볼 것인지 가스를 친환경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도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들어보시면서 나는 아직까지는 녹색 분류 체계에 원자력 같은 거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다. 탈원전 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신다면 맞아요.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또 이제 뭐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 내가 쓰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봤을 때 그 기업이 괜찮은지 뭐 이런 것도 좀 타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얼마나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지도 따져볼 때 그린 텍소노미에 부합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오늘 그린 텍소노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지선 PD의 지구살이. 강 PD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958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저는 일회용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지만 집에서 20km 이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지구가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기립박수 쳐드려야 돼요. 예,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환경적으로 살려나가는 거 힘들어요. 편리함이냐 환경이냐 선택을 잘해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3639님 또 이렇게 주셨어요. 지구 다 오염시켜놓고 이제는 안 된다고? 2599님. 우리가 다 그런 거죠. 예. 어찌 보면 사실 지구가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지구에 사람이 사실 얹혀 사는 건데 다 같이 사는 데인데 맞아요. 4546님 이런 기준이면 태양광도 친환경 아닌 거 아니에요? 하면서 사용 후에 시설 처리 문제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보느냐의 그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지금 환경은 너무나 오염돼 있고 우리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익한 정보가 있어요. 활기찬 음악도 있고요. 재미난 소통까지. 여러분은 굿모닝 코리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어떻게 함께 살아가면 좋을지 강지선 PD가 짚어드립니다. 강지선 PD의 지구살이. 강 PD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운동화 신고 오셨네요. 네. 좀 걷기로? 네, 제 차림을 굉장히 유심히 봐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합니다.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관심이니까. 네. 그쵸. 오늘은 어떤 얘기일까요? 네, 오늘은요. 이제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RE100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어려운 얘기만 하는 것 같죠. 네, 지난주 막 텍소노미 이랬는데. 네, RE100은요, 이제 영어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리뉴어블 에너지, RE를 이제 약자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100%의 숫자 100을 써서 영어로 R과 E, 그리고 100을 써서 RE100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리뉴어블 그렇죠. 하면은 다시 쓸 수 있는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보면 네. 되나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100%라는 얘기로 우리말로 바꿔볼 수 있는데요.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라는 캠페인이에요. 오. 네. 이제 국제 비영리 단체인 기후그룹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캠페인이다 보니까 뭐 정부가 규제하거나 강제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만한 굉장히 큰 규모의 기업들이 이 RE100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핸드폰을 만드는 사과 기업, 네. 그리고 뭐 뭔가 검색할 때 사용하는 G 기업, 이런 커다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300여 개 기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10여 곳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참여도가 저조한 편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10여 곳이라고 해서 좋아 이랬는데. 아, 그러시군요. 다른 저는, 외국에 비하면. 네, 저는 왜 이렇게 적게 했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렇군요. 재생에너지 100%. 자, 여기 그럼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가입 조건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에서 선정한 1000대 기업 수준으로 큰 규모여야 하고요. 한 해의 전력을 사용하는 양이 100기가와트시 이상으로 많습니다. 참여하려면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RE100 본부인 기후그룹에다가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토를 받아서 가입이 확정되고 나면 1년 안에 어떻게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할 건지를 이 이행 계획을 제출을 해서 이걸 확정 지으면 점검을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어렵네요. 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일 하는데 굳이 막 이것저것 다 하고 막 검사받고 제출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정말 굴지에 전 세계적인 그룹들이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기후 위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세계적인 움직임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ESG 경영이라고 해서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경영 방침이 있는데요. 맞아요. 뭐 돈에 대한 부분, 비재무적인 부분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경영 방침이에요. 근데 이 ESG가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데 한마디로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 발전하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고 환경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RE100 같은 것에 참여를 해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이미지로 소비자들한테 노출되고 이런 것들을 동참을 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기업마다 제 친구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아예 팀들이 생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ESG 경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서도 생기고요. 네, 부서도 생기고.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들 조금 더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조금 더 책임을 지고 뭐 이런 쪽으로 기업이 나아가겠다. 뭐 굉장히 좋은 의도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RE100에 참여한다. 그렇다면은 재생에너지를 100% 뭐 사용한다?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일단 뭐 2050년까지 전환을 하겠다라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초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요. RE100의 회원사 300여 곳 중에서 전력 소비를 하는 중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중이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2015년에는 그 기업들이 22% 정도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는데 2020년이 되니까 45%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사이에 이 회원사들이 전력 소비 중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중이 약 한 2배 정도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배나 증가했다면은 이거 대단한 거죠, 진짜. 그럼요. 어허. 자, 그럼 많은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해서 또 참여하기 위해서 네. 뭐 목표 달성을 이렇게 높게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좋은 거죠. 그 재생에너지로 전력 사용하는 양이 많아지면 그런 것만 아닌가요, 꼭? 일단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45%로 늘었다고 해서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재생에너지 진짜 이만큼 사용한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네. RE100을 달성했다라는 얘기가 사실 재생에너지 전력을 모두 사용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투자한 것도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한 걸로 계산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진짜로 전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고 해도 그 발전소에 어떤 투자를 했다면 그만큼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셈 쳐주겠다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뭐 재생에너지만으로 100을 달성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다. 이건 아니지만 그냥 뭐 투자를 했다던가 아니면 기업 경영 방침에 의해서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신경을 쓰거나 네. 뭐 이렇게 약간 좀 간접적으로라도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투자했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다른 화석연료나 이런 부분에 투자한 것보다는 훨씬 낫죠. 예. 그렇지만 뭐 RE 100을 달성했다고 해서 이 기업 자체가 재생에너지를 진짜로 45%로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흐름에 비춰 봤을 때 뭐 관세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부과되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화석연료에 부과가 된다면 이 흐름에 맞춰서 가고 있는 기업들은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이 한 1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참여도가 저조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네. 자, 이렇게 약간 뭔가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속도가 느리다. 이런 불이익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앞으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막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다라기보다는요, 이제 예측한 결과들이 있어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이제 확인한 결과를 보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전환하는 흐름에 동참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출액이 감소하게 되는데 얼마만큼을 감소해야 될까 확인해 봤더니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15% 감소하고 반도체는 31%, 디스플레이 패널은 40% 정도 수출이 감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동참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수출이 감소하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에 분명히 동참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뭐 탄소 중립이 우리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고 우리 개인의 건강이나 생활에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어떤 흐름이라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RE 100이라는 어떤 캠페인도 있고 기업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RE 100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 오늘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기선 PD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8728님이요. 지구 살리기에 저도 동참합니다. 우유 마시고 우유팩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버리거든요. 또 3639님, 기업들이 기업의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사랑받는 기업이 됐으면 합니다. 환경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2599님, 유럽의 탄소 중립이요. 그동안 산업혁명으로 선진국 됐는데 이제사 개발도상국들 제재한다는 거 모순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오늘 함께한 RE100, RE100으로 삼행시 지어주신 5790님,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지구 이야기. 이익이 되는 지구 환경을 만들어 가야죠. 100% 실현될 때까지.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전거로 왕복 1시간 출퇴근하시는 5646님. 지구 살리는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지구를 살리는 후에 7가지 물건에 자전거 꼽혀요. 건강에도 좋고 지구에도 좋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5675님은 찌개를 끓이면 한 번에 4, 5인분을 만들어요. 다음 끼니 때도 재생해서 먹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아닌 것 같고 남기시면은 안 되는 거 아니죠. 근데 4, 5인분 만들고 막 한 3끼 이렇게 드시려면 좀 힘드신 거 아닐까요? 저는 그냥 조금만 만들어서 싹 먹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거나 재생에 동참하고 계신다니까 좋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있어요. 활기찬 음악도 있고요. 재미난 소통까지. 여러분은 굿모닝 코리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어떻게 함께 살아가면 좋을지 강지선 PD가 짚어드립니다.
강지선 PD의 지구살이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환경 코너를 이제 저희가 꽤 오랫동안 이제 네. 쭉 진행을 하니까 얘기들이 좀 어려워져요. 오늘은 그래서 좀 생활에 밀접한 주제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예. 네. 오늘 어떤 얘기일까요? 자, 오늘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죠. 정말 나쁘다. 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플라스틱 나빠요. 예. 금지시켜요. 예전에는 진짜 많이 사용했어요. 여러 분야에서. 네. 근데 점차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플라스틱은 먼저 석유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조할 때 탄소가 배출이 돼요. 거기다가 잘 썩지도 않습니다. 네. 지구에 오래 남게 되는 문제도 있는데요. 그 외에도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문제가 최근에 심각하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건요. 길이가 5mm가 안 되는 플라스틱 조각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네. 5mm 이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머리카락의 10분의 1 굵기 정도로 굉장히 작은 것도 있고요. 종류도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처음부터 이렇게 작게 만들어진 플라스틱이고요. 2차 미세 플라스틱은 처음에는 이렇게 작지 않았지만 환경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점점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차든 2차든 미세 플라스틱은 너무 작다 보니까 공기 중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땅에도 있어서 지구 전체에 퍼져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얼마 네. 전에 청취자께서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찾아봤더니 네.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네. 바다에 진짜 우리가 먹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고 공기에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공기에 있을까 싶었는데 예. 있네요. 2021년 5월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과 경기 지역 실외 공기에서 1세제곱미터당, 그러니까 단위당 미세 플라스틱이 평균적으로 1.96개가 있었다고 해요. 거의 2개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실내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3개 정도가 떠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봤고요. 바다에는 더 많습니다. 바다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워낙에 많이 흩어져 있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바다 동물,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국내에 유통되는 바지락, 낙지, 새우 이런 것에서 1g당 미세 플라스틱이 0.47개가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바지락, 낙지, 새우 좋아해요. 근데 1g이 뭐예요? 먹을 때 보면 몇백 g씩 먹는데. 그렇죠. 그럼 제가 1g당 0.47개면 100g이면은 47개를 먹는다는 맞습니다.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다 먹고 있는 거죠. 어머. 그래서 2019년에 플라스틱 인체 섭취 평가 연구를 한 보고서를 보니까요. 한 사람이 일주일에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2,000개 정도라고 해요. 2,000개요? 일주일에 2,000개 먹고 있습니다. 몸에 플라스틱이 쌓이고 있군요. 네, 이 2,000개를 무게로 환산을 해보니까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무게, 5g. 이거를 신용카드 한 장을 그냥 일주일에 하나씩 먹는 셈? 네, 우리가 모르고 먹고 있는 거죠. 끔찍한데요. 한 달이면 칫솔 1개 무게가 되고요. 1년이면은 250g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묵직하게. 네. 야, 이렇게 많이 먹고 있다니. 언제 먹었죠? 그러니까 아까 해산물 때문에 그런 걸까요? 해산물도 해산물이지만요. 네. 주로 음식을 할 때 쓰는 물에도 요리할 때 쓰는 물, 마실 때 쓰는 물, 이런 물에서 많이 섭취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일주일에 1,700여 개, 갑각류에서는 180여 개, 소금에서 11개, 맥주에서 10개. 야, 이게 진짜 많네요. 네, 맞습니다. 물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네. 우리가 요리를 해서 안 먹을 수도 없고, 네. 심지어 공기에도 있다고 하니까, 네. 자, 이게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영향이 있겠죠? 네, 소비자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미세 플라스틱 크기가 150 마이크로미터 이하면 소화관의 내벽을 통과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작게 되면 체내 조직으로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장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예. 간, 심장, 폐, 뇌까지도 미세 플라스틱이 갈 수 있는 거죠. 잘 안 보이니까 쉽게 먹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몸 안에서도 소화관을 뚫고 여러 가지 장기들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 너무 끔찍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미세 플라스틱 안 만들게 하는 거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물이나 공기적으로 흘러가지 않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파악을 해보니까 세탁할 때 발생하는 미세 섬유의 비중이 미세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이 35%로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탁을 할 때 알게 모르게 미세 플라스틱을 바다로 떠내려 보내고 있는 거죠. 그게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미세 플라스틱 저감 장치가 달린 세탁기를 출시하고 있어요. 오, 좋네요. 네, 터키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독일의 가전업체에서도 뭐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주는 필터가 장착된 세탁기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뭐 그밖에 영국의 기업, 슬로베니아의 기업 이런 기업들도 기존 세탁기에다 장착할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 저감 필터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희 광고에서 못 봤거든요. 뭐 미세 플라스틱을 뭐 걸러줍니다. 예, 그런 광고는 못 본 것 같아요. 세탁기 광고에서.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으면 아마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아직 속도가 더딘 편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지만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거나 시험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뭐 각 기업들 무슨 전자 뭐 이런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감하는 필터를 시험 중이다. 기술 개발을 예정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속도가 더딘 편이고요.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세계 최초로 뭐 쓰레기를 석유로 바꾸는 신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특허를 받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로 뭐 큰 기업, 작은 기업 할 것 없이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느린 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뭔가 막 강제해서 빠르게 좀 금지시켜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요. 네. 이게 우리 몸에 쌓이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고 이런 분명히 좀 사람한테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근데 정부에서 뭐 강제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강제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미세 플라스틱을 저감하라고 의무화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2025년 1월부터 판매되는 모든 신제품 세탁기에는 미세 플라스틱 합성 섬유를 이렇게 걸러주는 필터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된다라고 법을 만들었고요. 캐나다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유해 물질 목록에 5mm가 안 되는 플라스틱을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미세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화장품 같은 것들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것을 못하도록 금지를 해놨고요. 우리나라는 세정제, 뭐 세탁 세제 이런 5개 품목에 대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금지를 해놨는데요. 아직은 법적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이지는 못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있긴 있지만 적극적이지는 않다. 그러니까 저도 들었던 게 우리가 화장 지울 때 뭐 스크럽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들, 예, 그것도 절대 녹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왜 몸도 이렇게 닦을 때 뭐 스크럽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가지가지한 거, 네네, 각질 제거하는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대로 그냥 남아 있다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도 이 플라스틱에 대한 대책 좀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유럽연합은요, 2024년 말까지 세계에서 처음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규제하는 협약을 만들자라고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 협약은요,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부터 재활용, 폐기하는 모든 순환되는 과정을 포함해서 먹이사슬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 플라스틱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규제하자라는 협약을 만들 예정입니다. 만약에 유럽연합이 이 조약들을 구체화시키게 되면 석유화학 기업이나 경제적으로도 파급되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오늘 저는 빨 때부터 사용을 좀 금지하고 네. 스크럽 들어가 있는 거 좀 그런 화장품 좀 안 쓰고 그래야겠구나. 이게 좀 실감이 더 되네요. 우리가 쓰는 만큼 우리가 만들어내는 만큼 우리 몸에 축적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만 먹어야죠, 플라스틱. 네. 자, 오늘 플라스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지선 PD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169님이요. 미세 플라스틱 소식 충격적입니다. 제품 사용 자제하겠습니다. 2599님. 환경 오염 중 주범 중 하나가 자동차 타이어 마모래요.
그리고 전기차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친환경이라고 따지는 것들도 또 엄밀히 보면은 또, 환경을, 좋지 않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이죠, 사실. 6038님. 이제부터 음료수 안 마시고 정수기 물 마실래요. 되도록이면 플라스틱 안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5429님도 플라스틱 사용 줄여야겠어요. 오늘 공감하고 갑니다. 또 5646님은 뭐 먹고 사나요?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사실은 과학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제거 기술,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것들 연구도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우리가 쓰는 걸 좀 줄이면 도움이 되겠죠. 생활 플라스틱 줄이는 것, 말씀하셨다시피 사 먹는 이 플라스틱에 담긴 물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냥 그릇에 떠서 마시는 거, 또 비닐 사용하지 말고 에코백 챙겨 다니고 그런 것들, 또 빨대도 마찬가지고. 하려면 할 수 있는 것들 사실 있어요. 우리 함께 하도록 하죠. 유익한 정보가 있어요. 활기찬 음악도 있고요. 재미난 소통까지. 여러분은 굿모닝 코리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어떻게 함께 살아가면 좋을지 강지선 PD가 짚어드립니다. 강지선 PD의 지구살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벚꽃처럼 흩날리면서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랬나요? 네. 분홍색 바지를 입어갖고. 맞아요. 네. 위에는 아이보리색? 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자, 오늘은요, 태양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는데요. 전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여론들을 보니까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그런 분들의 얘기들도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석탄이나 석유보다는 친환경이긴 한데 저도 네. 알고 있는 게 네. 근데 이제 그 밖에 시설들에 대한 어떤 염려들일까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산업 자체가 자꾸 발전을 시키는 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 오염을 악화시킨다라는 그런 걱정 섞인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자, 왜 그럴까요? 일단 이 시설을 설치하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네.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목을 희생시키게 되면, 나무를 희생시키게 되면 결국에는 탄소 흡수하는 나무들이 없어지니까 태양 에너지를 설치하면 뭐하냐. 이렇게 탄소를 흡수하는 나무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대기 환경에 태양 에너지가 좋지 않다라는 주장들이 있는 겁니다. 이도 깊이 들어가면은 어디서부터를 저희가 이제 시작점이라고 봐야 되냐 할 때 이런 땅을 마련하기 위해 수목을 희생시킨다. 그럼 또 할 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산림청이 이제 보고를 한 내용들을 보니까요. 나무와 태양광이 탄소를 얼마큼 흡수시킬까? 이거를 비교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산림 중에서 주요 산림이라고 한다면 소나무를 예를 들 수 있는데 30년 된 소나무가 탄소를 빨아들이는 그 효과는 한 10톤 정도고요. 같은 규모의 땅에다가 태양광 발전을 시키게 되면 실제로는 304톤 정도의 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네. 나무냐 태양광이냐 이걸 비교를 했을 때 탄소를 저감하는 효과로 치자면 태양광 발전이 좀 더 유리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숫자로 이렇게 딱 나왔네요. 네, 10톤과 304톤이면은 굉장히 차이가 큰 거죠.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태양광이 환경 오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탄소 저감 효과만 본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숲이나 나무라는 게 탄소를 얼만큼 줄이느냐 그것만으로의 가치를 따질 수는 없잖아요. 동물들도 살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줄이는 데는 태양광이 더 좋아. 그래서 태양광 늘리고 숲 다 없애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좀 떨어진다거나 그런 곳에는 태양광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결정을 내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탄소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분명히 태양광 발전 설치가 맞지만 네. 그러나 이제 숲이 있던 자리를
밀고 한다. 요거는 또 사실 내키진 않아요, 정말.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산림을 많이 희생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요. 산림청 자료를 보니까 허가한 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 태양광 때문에 줄어든 산림 면적은 전체 산림의 한 0.002에서 0.039%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물론 숲을 희생하지 않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토의 64%가 산림이라서 현실적으로는 산림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태양광을 설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또 다른 걱정거리들 또 있는 게 있나요? 네, 태양광 패널에 대한 걱정인데요. 이걸 수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중생물이 광합성하는 것을 막아서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그리고 이 시설 자체가 유해물질이 나와서 수질을 오염시킨다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요? 네. 그 위에 패널 말하는 거죠? 태양광 네. 흡수하는? 네, 맞습니다. 이게 수질을 오염시킨다? 아,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것도 조사해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수면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수중생물의 생태계 파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연구팀이 수질 변화를 측정해 봤더니 실제로는 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또 혹시라도 다른 문제점들, 뭐 전자파라든지 좀 이런 것들도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그렇죠. 뭐 전기를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전자파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있는데요. 사실 전자파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존재하는 게 전자파입니다. 근데 이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전자파의 양이 결정을 하는 건데요.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전자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그 패널이 아니라 인버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버터에서도 그 양이 적어서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일반 가전제품보다도 전자파의 발생량이 낮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키는 그 인버터의 전자파는 7이라고 볼 수 있고 휴대용 안마기는 110, 전기 오븐은 56, 전자레인지가 29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가전제품이랑 비교했을 때도 전자파 발생량은 크지 않다. 그래서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자파도 괜찮다. 또 이 밖에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그 패널을 딱 보면 예. 이게 왠지 금속으로 돼 있어요. 중금속. 네, 중금속. 맞습니다. 예. 이게 중금속이라서 좀 우리 몸에 안 좋지 않을까. 발암물질, 뭐 납, 카드뮴 이런 거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뭐 미국의 한 단체가 이런 얘기들을 주장을 했다고 해요. 태양광 발전은 원자력 발전소의 300배 정도 해롭다. 뭐 이런 주장을 해서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퍼졌었는데 실제로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는 크롬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정부가 규제를 해서요. 카드뮴이 들어간 태양광 모듈은 아예 보급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고요. 물론 이제 납이 소량이 사용되긴 한데 실제로 이 납은 다른 가전제품에도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문제는 이걸로 외부로 빠져나올 수 없게끔 잘 관리하느냐라는 게 그 관건인데 실제로 태양광 에너지에서 쓰이는 납은 전선을 연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정도라서 그런 걱정은 적다고 합니다.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관계없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태양광에 대한 일단은 염려되는 뭐 그 탄소 흡수량도 괜찮고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 환경 오염을 막아주고 또 숲을 이렇게 밀어주고 하면서 그게 생기지만 네. 그래도 괜찮다. 뭐 네. 패널도 괜찮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네. 일단 태양광 폐패널이라고 하죠. 이제 사용하지 않는 패널 4종을 이제 국내에 있는 한 연구원이 그 분석을 해봤더니 7가지 중금속에 대해서는 좀 검출된 부분은 있었지만 지정 폐기물 기준의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양광 에너지 자체가 뭐 탄소를 흡수한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걸로 태양광 에너지를 발전시켰을 때 뭐 탄소를 저감하는 효과로 이제 변환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좀 나무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탄소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미루어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탄소 발생을 줄이려면 어차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 이게 오히려 우리 몸이나 환경에 더 안 좋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지만 실제로 오해인 부분들, 잘못된 우려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재생에너지 사용을 가로막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디선 PD의 지구살이. 강 PD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자로도들 지금 많이 의견들을 주고 계세요. 곳곳에 넓은 산을 깎아서 태양광 설치한 걸 보면서 자연훼손이 아닐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장점도 있군요. 7828님. 생각보다 태양광에 대한 생각들 많이 하셨네요. 6038님은 처가 동네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거든요. 근데 산을 밀어내서 혹시라도 산사태 나지 않을까 염려되더라고요. 산을 살리면서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첫 번째 이제 짚어본 부분이죠. 산을 밀어내는 건 사실 좀 안타깝긴 한데, 예. 산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2599님, 태양광 패널 만드는데 오염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예, 그 패널에 대한 얘기 오늘 함께 나눴죠. 또 0114님도 패널 위에 갈매기 등 쇠똥 청소가 어려워요. 예, 그 올해 패널 위에를 이렇게 물로 청소를 해주는데 그로 인해서 또 수질 오염 얘기. 근데 괜찮다 이렇게 분석에 의하면 나왔습니다. 3639님, 태양광 사용 이후에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봐야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이 친환경적인 것들이 사실은 깊게 파고들면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숨쉬는 것도 다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은 자연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요런 것들 어떻게 이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예, 연구가 좀 더 따라야 되는 거겠죠. 태양광 맞는다고 산과들 깎아서 놓은 거 보면서 좋지 않았어요. 농사도 못 짓는 것 같고 미관상 좋지 않아 보였는데 우리 조금 더 아끼고 자연도 보호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4873님. 다 요런 또 의견을 주셨네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요. 지구오염은 막을 수는 없어요. 2599님. 그래도 예, 후손들을 위해서 예, 우리가 좀 노력은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들 보면은 뿌듯해요. 와, 다들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예. 자, 감사합니다. 9527님은 우리 집 옥상에도 설치했는데 참 좋아요. 오, 와. 청취자 여러분들이 괜찮은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예, 다들. 저보다 다들 나으세요.